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2,000원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저가 담배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꺼내들었습니다. 불과 2년여 전에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고 했던 한국당이 갑자기 담배값 인하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부자 증세에 맞서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국세청, 관세청과 검찰이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합동조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팀은 네덜란드의 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최 씨 일가의 재산이 흘러다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럽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2층 화물칸에서 미수습자의 유해 한 점이 수습된 지 이틀 만에 같은 곳에서 유해 2점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해수부는 화물칸에서 미수습자 수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동풍의 영향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한반도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데 반해 서쪽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가시거리가 20km 이상 확보되는 등 공기는 맑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경희대학교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청소 노동자 14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경희대에서 학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청소 노동자들이 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됐는데 다른 학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폭우나 폭염주의보 발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의 주민들이 피해 주의하라는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구식 장비에 의존하면서 그마저도 고장나 위험에 노출된 마을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도 아닌데 갑자기 담배값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담배값 문제로 뜨거웠던 적이 있죠. 당시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담배값을 내리자면서 관련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을 2,000원 깎아서 가격을 2014년, 그러니까 인상 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부자 증세에 맞서서 서민 감세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3년 전 한국당은 담배값 인상을 바로 부자 증세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증세가 아니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서민들을 위해서라면서 이른바 저가 담배를 부활시키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말은 3년 만에 서민 정책으로 바뀌었고 논리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월 1일 담배값은 4,5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이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등 담배 한 값에 붙는 세금을 2,000원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세금들을 인상전으로 되돌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때 비서실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 인상이 실행된 2015년에만 담배세로 5조 원의 세금을 더 거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추진은 올렸던 세금을 다시 내리자는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가 이른바 저가 담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균 가격의 담배보다 500원 이상 값싼 제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싼 값에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자는 게 한국당의 저가 담배 추진 배경입니다. 한국당의 이런 담배값 인하 방침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배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흔들기의 수단으로 그런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대선 공약 이행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국당이 3년 만에 서민들이 담배를 값싸게 피울 수 있도록 가격을 내리자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이렇게 한국당의 논리는 3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서민들이 값싸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이죠. 한국당으로서는 자신들의 논리도 뒤집어야 하고 또 실현될 가능성도 낮은데 왜 이렇게 담뱃값 내리기에 힘을 주는 것인가? 한국당으로서는 담뱃값 이슈를 쟁점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길게 보면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친박 핵심 인사들은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자 증세라는 논리까지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정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줄지 않았습니다. 2015년 반짝 줄었던 담배 판매량은 올 상반기 17억 값을 넘으면서 2014년 20억 값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담뱃값 인하를 공약했을 때도 명분도 없고 의도도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배세 인하 이야기하시기 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담배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꼼수 증세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감세 얘기 자격이 됩니까? 모든 것이 그래 배배 꼬여가지고. 한국당이 오늘 담뱃값 인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도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담뱃값 깎아주기에 부정적입니다. 때문에 정치 쟁점화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달라진 입장으로 인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야당과 세금을 더 걷자는 정부 여당의 구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당 내에서는 법안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일으키면 통과가 안 돼도 의미는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던 최 씨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증언석에 앉은 최 씨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어미로서 코마에 빠질 지경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이루어진 정유라 씨의 돌발 증언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특검이 증인 신문을 포기하면서 최 씨의 증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 씨가 나왔지만 처음부터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 씨는 갑자기 유라가 나왔는데 특검은 딸을 새벽 2시부터 재판 시작 직전까지 어디에 유치했는지 부모에게 해명도 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을 모두 거부할 거면 왜 자진 출석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 씨는 또 특검 조사 때 삼족을 멸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특검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증인신문을 강행한 것은 제2의 장시호 만들기라는 생각이라며 어미로서 코마 상태에 빠질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특검이 신문을 포기했고 이 부회장 측도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아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 종료 직전 최 씨는 몇 가지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했기에 증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최순실 씨는 오늘 증인 출석을 위해서 딸 정유라 씨의 증언 녹취록을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증언을 거부한 이유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증언을 인정하면 본인의 뇌물 혐의에 불리하고 반대로 부인을 하면 모녀 중 한 명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엄마가 말을 내 것처럼 타라고 했다. 말 세탁 직전 엄마와 황성수 전 삼성 전무 등이 만났다. 지난 12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나와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어머니 최 씨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입니다. 최 씨는 증인 출석을 앞두고 정 씨의 증언 녹취록을 받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최 씨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최 씨가 정 씨의 증언을 반박하면 모녀 중 한 명은 위증죄라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정 씨에게 피해가 가거나 자신이 추가 혐의를 받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최 씨가 정 씨의 증언을 모두 인정하면 본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부회장이 뇌물재판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또 정 씨 증언을 인정하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도 위증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최 씨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놓이면서 결국 증언 거부가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가 출석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소란도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찍은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한 방청객 휴대전화에 걸린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 모형을 보고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순실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과 국세청 또 관세청이 최순실 재산 추적 합동조사팀을 꾸리고 활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조사팀은 최순실 일가와 관련이 있는 네덜란드의 한 페이퍼 컴퍼니에 큰 규모의 돈이 흘러다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달에 뉴스룸에 출연했던 안민석 의원이 제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안 의원은 잠시 후 2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로 꾸려진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팀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최 씨 일가와 관련이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의 제부가 대표로 있는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있는 퍼펙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조사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이 회사에 최 씨의 돈이 드나든 흔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팀은 이 회사와 관련해 지분 매각 과정과 인수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자금 추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기 전 국내에서 최 씨 재산이 돈 세탁된 정황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사팀이 불법 재산 일부를 찾아낼 경우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경찰청은 매년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지정해서 그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JTBC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목록을 입수해봤는데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지목된 진보 성향 단체와 보수 단체의 비율이 57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내내 보수 단체는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청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지정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총 57곳입니다. 매년 자체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는데 2013년에 2개, 2014년 14개에서 2015년에는 30개로 급격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11곳을 지정했습니다. 목록을 보니 각 노조와 진보단체,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불법단체로 낙인 찍은 겁니다. 경찰 폭행과 도로 점거 등이 이유였는데 과격 시위 논란이 일었던 보수단체들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버이연합의 경우 2015년 10월 집회 현장에 나온 경찰서장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목록에는 없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단체에서 보수단체만 쏙 전부 빼버린 것은 이건 명백한 편파적인 결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특히 이 목록은 각 부처들과 공유돼 보조금 지급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심사에도 반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는 시위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았던 셈입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보수단체 지원 정황이 담긴 박근혜 정부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의 흔적이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가운데 건국절이나 친일, 독재 미화 등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 검정 교과서 적용 시점도 다른 과목보다 2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는 처음부터 논란투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내놓은 두 번째 업무 지시를 통해 이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함께 손질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손대지 않아 무늬만 검정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국정인 교과서가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가운데 140여 건을 수정해 새 검정 역사교과서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신 시기를 서술하면서 빠진 독재라는 용어가 다시 들어가고 친일파 대신 친일 인사로 쓴 것도 수정될 전망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사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은 중단됩니다. 대신 다음 달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먼저 바꿀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검정교과서 개발은 내년 1월부터나 시작돼 2020년쯤 교육 현장에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예,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후에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을 맡으면서 이유미 씨가 조작한 문준영 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를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제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몰랐다면 조작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걸 추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이 의원이 제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조작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명선거 추진당의 단장으로 최종 의사결정자인 만큼 검증을 소홀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제보를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또 검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이용주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참고인 신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까? 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4시 검찰에 출석해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 자, 이 의원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직접 조작을 한 이유미 씨나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진술과 증거가 있으면 당 윗선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라서 이 의원이 사실상 마지막 소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앞서 피의자로 소환이 됐던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성훈, 이 김인원 전 부당장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 신진 기자, 그러니까 이른바 윗선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박지원 당시 위원장 뭐 이 정도일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 이것이 지금 검찰의 분위기란 얘기인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용주 의원을 끝으로 추가 소환자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이제 다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서울 남부지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신임 검찰총장이 대통령 앞에서 읊은 한시가 입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결국 검찰 개혁은 그간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원인 가운데 하나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파견이 꼽혀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파견 검사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동창 스폰서 논란을 빚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예보는 월급과 별개로 법인카드와 차량 리스비 등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원했는데 매달 1,280만 원, 연간 예산 1억 5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보처럼 검사를 파견받은 외부 기관은 올해에만 39곳에 달합니다. 66명의 검사들이 국정원과 감사원, 국회와 지자체 등 곳곳에 파견돼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가량의 기관에서 일반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법률 자문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 제도가 각 기관에 대한 검찰 정보력을 높이고 검찰 간부들의 휴식처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 정부는 파견 검사의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65개 고위 직책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던 22개 직책의 상당수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 등도 부임할 수 있게 개방됐습니다. 특히 사표를 내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속돼 많은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검사 파견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세월호 화물칸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됐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구역에서, 그러니까 화물칸에서 유해 2점이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이상엽 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기자, 오늘 유해를 추가로 수습한 곳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화물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해 2점이 발견된 곳은 지난 월요일에 수습된 곳과 같은 구역인 배 2층 화물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이 오늘 유해를 수습한 구역입니다. 2층 화물칸 중앙 우현 쪽으로 이 3층 에스컬레이터를 잘라낸 밑부분입니다. 이 구역은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유해 일부가 발견됐던 곳입니다. 이 현장에선 미수습자 중 한 명의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이 정확한 신원은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금 식사도 거르고 이걸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희 취재진은 오늘 오전부터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이 수색 작업자들을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유해 한 점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지자 이 가족들은 점심 식사도 거르고 부두 안으로 작업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부두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사흘간 유해 3점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 미수습자 가족들은 초조하게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당초에 왜 그 객실 말고 화물칸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의외로 화물칸에서 계속 그 유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좀 수색 작업이 집중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해수부는 오늘까지 화물칸에 쌓인 차량 180여 대 중 98대를 밖으로 옮겼습니다. 이와 함께 2천여 톤의 화물과 진흙을 수거하면서 이 화물칸 미수습자 수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곳 목포신항에선 미수습자 9명의 가족 모두 서로 위로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뼈 한 점이 추가로 나올 때마다 가슴은 무너져 내리지만 하루빨리 남은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목포 신항에서 넉 달 넘게 지금 체류 중인 이상엽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안방 속의 세월호 참사라고 일컬어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업체 관계자들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또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에 크게 반발했고 재판장에서 기절하는 가족까지 있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어찌 감히 법원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형량을 감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판결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오늘 나온 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의 형량을 모두 낮춰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옥시 측이 피해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공소 제기된 피해자 92%와 합의했고 특별법 제정으로 많은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형을 줄여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은 감경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옥시 레키펜 기자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참혹한 참사를 일으켜놓고 그동안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판부가 형을 줄인 이유를 설명하던 중 방청객 한 명이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은 외국계 임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고 오늘도 더웠습니다. 무덥다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습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기 상태도 어제 오늘은 깨끗한 편이죠. 서울 도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연 기자, 여전히 더울 텐데 그래도 밖으로 나온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제가 서 있는 곳 아래쪽으로는요, 이렇게 도림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빌딩 도심 숲보다는 체감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밤만 되면 이곳에 모이는 시민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땀을 흘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한번 다리 아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평상 아래에 앉아서요, 이렇게 저녁 식사를 즐기거나 아니면 가족분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어제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폭염특보 현황을 보면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 지방에만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의 경우는 34도, 그리고 광주는 35.5도까지 오른 반면, 그리고 그 동해 지역은요, 27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덥고 습한 남서풍의 바람이 불어왔다며 오늘은 비교적 선선한 북동풍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가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일종의 팬 현상이 나타나 중부지방의 경우 습도가 50% 내외로 낮아진 겁니다. 반면에 그 남동 쪽의 경우는요, 덥고 습한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한 바로 시정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수증기인데요. 습도가 대폭 낮아지면서 중부지방의 그 가시거리가 20km를 훌쩍 넘기는 아주 쾌청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또 장맛비가 예보가 돼 있죠? 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 북부와 그리고 경기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내외입니다. 또한 모레부터는요, 장마전선의 영향이 확대돼 전국 대부분이 흐리겠습니다. 네, 서울 도림천에서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삼척동자도 안다. 군대는 가봤나. 신고리 5, 6호기 잠정 중단 결정을 놓고 국회 상임위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원전 중단 여부에 따른 전력 수급 계획 등에 대해 차분한 설명이 필요한 이때에 감정 싸움만 벌어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현안 보고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전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국민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신임 산자부 장관이 적절치 않은 표현을 사용했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동자도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보다 못한 겁니까? 여당인 민주당까지 사과를 요구하자 장관은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 공급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현안과 동떨어진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고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무슨 부장국가의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고리 현장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정부 여당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물난리 속에 해외 연수로 논란이 됐던 충북 도의원들과 비슷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지난 일요일 인천에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났을 당시에 인천 남구의회 의장이 크루즈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봉락 인천 남구의회 의장은 집중호우 전날 부산에서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틀째인 지난 23일 오전 8시 인천에 호우특보가 발령되고 주택 800여 동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의장 측은 당시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오후 1시에서 2시쯤 문자 메시지로 수해에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크루즈 여행 특성상 중간에 여행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출항했던 크루즈선은 그날 오전 7시 속초항에 입항해 오후 3시까지 8시간 동안 속초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도중에 중단할 수 없다는 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속초는 국내니까 하선이 가능하고요. 선사랑 협의해서 이제 본인이 내린다고 하면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 이 의장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크루즈 관광 체험단에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돼 참가비 20만 원을 내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내일 오전 9시 부산항 입항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이 의장 측은 내일 부산항에 도착해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내일은 정전협정 체결, 그러니까 휴전 64주년입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전선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행위를 멈추자고 제안한 시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정전협정에 맞춰서 바로 내일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기사에서 적들의 어떤 제재나 봉쇄도 자신들에겐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과 인력 수출 금지 같은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과 유엔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또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급 화성 14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CNN과 로이터 통신 등은 북한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 ICBM급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장비가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내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을 넘겨도 다음 달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반발한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대화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화의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정부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남북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아니면 다시 긴장이 높아질지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북한의 호언대로 ICBM에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지 미군 정보당국은 이르면 내년 중이라는 공식 보고서를 냈고 미 하원은 이른바 북한 원유 수입 봉쇄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북한은 내년 중에 신뢰할 만한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산이 가능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내용의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위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이 현재 시험 제작 단계에서 내년엔 실제 생산 라인 단계로 진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정보당국의 분석에 비해 시점이 1년 앞당겨진 겁니다. 북한 ICBM 개발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정보당국의 비공개 긴급보고를 받았습니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미 본토 미사일 방어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미국과 우방국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는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하원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어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막는 조치와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추가 제재 법안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여부는 역시 중국의 협조 수준이 핵심 변수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뉴스룸의 긴급 현장 르포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향후 5년간 경제정책에는 부동산 대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민들에게 갈수록 부담이 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지역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었죠. 지난 6월에 전매권 제한 등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시장에 경고를 던진 셈입니다.
그만큼 잘 안 통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부동산 열풍이 불 때마다 빠지지 않는 두 도시 판교와 송도를 직접 가봤습니다.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는 떴다방이 판을 치고 있고 폭우와 폭염에도 텐트까지 쳐가면서 밤새는 청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도시는 옛날 분당과 강남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저희가 검사원님을 제시하고 서류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놀래서 도주한 거죠.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면서 단속 나오실 때마다 조금 도망다니는 돌부리에 걸려서 처벌이에 걸려서 팍 넘어진 걸 내가 봤어 직접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좀 눈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죽을게요 그래. 부동산업자 오모 씨가 숨진 건 지난 18일입니다. 판교에서 4년 만에 선보인 신규 아파트 더샵 퍼스트파크의 분양 계약 첫날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 전매권을 불법 거래하던 오 씨는 단속반에 피해 도주하다 넘어졌고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오 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지만 떴다방 업주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한국관들이 다니기 때문에 겁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능도 벌려야 되고. 부동산 과열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판교는 부동산 전매 제한이 있어 1년 6개월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떴다방 업주들은 전매권 매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권리명의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 돼서 그냥 넘겨주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민법에서는 이거를 다 인정을 해줘요. 할래로. 최근 경찰은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습니다. 통장에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다가 나중에 소명이라 이게 무슨 돈이냐. 그 목돈을 주면 되도록이면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파샬로 나눠서 넣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생각처럼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안 해보셔서 되게. JTBC 강희연입니다. 또 다른 도시 송도에서도 80년대 그리고 90년대 강남에서나 볼 수 있었을 법한 풍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청약 접수를 위해서 텐트를 쳐서 밤을 새고 초코파이로 끼니를 때우면서 최장 20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요. 보여지기 위해서도 일부러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광고를 하는 건지 악몽 같아요. 서로 자기가 섰다고 막 그래서 막 싸움도 나고 119도 오고 막 이랬어요. 6.25 전쟁통이 이런 현장이었으려나? 네. 이렇게 싶을 정도로. 현대건설이 송도 신도시에 분양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 건 지난 월요일입니다. 접수 기간은 어제까지 단 3일. 인터넷이 아닌 현장 접수만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청약 접수 전날인 일요일 저녁부터 텐트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최장 20시간 줄을 서면서도 화장실 가는 시간은 제한됐습니다. 10시 15분 돌아오는 거를 여기다 표기를 해주고 체크를 다 했어요. 10분 주겠다. 배고픔을 호소하는 대기자들에겐 식사 시간 대신 초코파이가 지급됐습니다. 과도한 감시에 청약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내보내지 마 아무도!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인터넷 청약이나 전매권 매매 등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사업장 주변에 며칠 동안 줄을 서는 청약자들이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공급자들도 좀 소위 이제 노리고 줄 세우기를 시키거나 특히 대리 청약과 계약금의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과도한 청약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밤을 샌다고 해서 당첨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긴 시간 서 있지? JTBC 서유정입니다. 최근 대학교마다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경희대학교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청소 노동자 14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델을 선보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선 처음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정년을 보장한 건데 향후 노사 협상을 통해서 임금과 복지 등 처우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용역업체와의 마지막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경희대 청소노동자들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왔습니다. 용역해서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죠. 관리자 폭언이나 이런 행포, 용역이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요. 그런 것들이 다 불안해하게 생각을 했고 우리 노동자들은. 지난 1일 경희대는 자회사를 설립해 백 씨와 같은 청소노동자 14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임금 문제로 파업도 하고 지난해에는 직접 고용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총장실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당초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기존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정년이 60세라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평균 50대 후반인 노동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을 택했고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은 정년 70세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처우 개선입니다. 다음 달 초 자회사와의 교섭을 앞두고 노조 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 삼아 임금을 지급할 것과 호봉제도 요구했습니다. 또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의료원 이용 등 정규직이 누리는 복지도 단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와 대학들이 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험이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일하는 여성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특히 직원 중에 여성 비율이 가장 많은 금융과 보험업 분야의 유리천장이 더 높고 더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SC제일은행의 전체 직원 4,600여 명 중 여직원 비율은 58%입니다. 전체 임원 수는 14명인데 이 중 여성은 3명으로 21.4%입니다. 직원 수 비율에 비해 여성 임원 비율은 절반도 안 되지만 그래도 국내 100대 기업 중 가장 높습니다. 여성 직원의 경력 개발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야말로 능력 있는 여성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 기업들의 분위기는 전혀 딴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500대 기업의 임원 현황을 분석했는데 여성 비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전체의 3분의 2인 336곳이나 됩니다. 특히 금융과 보험업의 경우는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3.7%로 다른 산업군보다 훨씬 높지만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해 3%에서 올해 2.7%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 결과에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현재 여성 관리자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70%에 못 미치면 이를 시정하는 계획을 내게 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조치 대상을 공공기업과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지방 공기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조 원이 들어간 경기장 건설은 마무리 단계지만 올림픽 이후의 활용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영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회를 치를 13개 올림픽 시설은 이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전체 공정률은 97%에 달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뒤늦게 시작한 개폐회식장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는 35,000석 규모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7%인데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문제는 사후 활용 계획입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 하키센터, 정선 알파인 경기장 등 3곳은 누가 맡아서 관리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의 운영 예산은 3천억 원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은 200일 동안 공기업 등 후원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만 목표액 달성은 불투명합니다. 3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4,700억 원을 들인 주경기장은 애견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1조 원을 들여서 지은 올림픽 시설도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지 올림픽 이후가 더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사랑한다. 내 돈을 나누어 주겠다.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한 외국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경찰이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국제 사기단을 적발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41명, 피해 금액은 6억 원이 넘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60대 오모 씨는 페이스북에서 미모의 30대 외국 여성과 친구를 맺었습니다. 자신이 미군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오 씨에게 연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액을 한국으로 보내려 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했고 오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2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애처롭게 하면서 사람 홀리게 그러면서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자기 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판단력이 느린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온 거죠.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에서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이 나이지리아 출신 일당을 검거했는데 피해자만 41명에 사기 금액은 6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20대부터 70대 노인까지 세대와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짜 사진을 보여주며 연인처럼 친해진 뒤 거액의 유산이나 숨겨놓은 돈을 찾는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피해를 경고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외국인의 친구 요청을 함부로 수락해서는 안 되고 사기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새로 개장하는 백화점에서 빨간 속옷을 사두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 들어보셨는지요? 부산에서 지금 빨간 속옷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갑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1층 행사장 매대. 백화점 측이 새 단장을 기념해 속옷을 할인 판매하는데 남성용 사각 팬티에서 여성용 브래지어까지 온통 빨간색입니다. 다른 매장과 달리 행사장에는 이렇게 사람에 치일 정도로 인파가 몰렸는데요. 행사 첫날에만 7,000명분 속옷이 판매됐습니다. 100짜리는 다 나가고요, 고객님. 새로 개장하는 유통 매장에서 빨간 속옷을 사 옷장에 넣어두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벼가지고 제가 사질 못했는데 오늘은 뭐 오픈하자마자 제가 바로 뛰어왔기 때문에. 지난 2009년 부산 중구 백화점 개장 때는 일주일간 판매액이 17억 원을 넘겼습니다. 최근 경기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심리가 충분히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빨간 속옷 이벤트는 서울과 대구 등 다른 도시로도 퍼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부산이 타 지역에 비해 두세 배는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관광과 유통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한류 상품인 화장품 또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가 사드 보복이 심해진 올 2분기에 실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화장품 매장들이 줄지어 있는 명동거리입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다니던 중국인 관광객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은 건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 그룹입니다.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올 2분기의 경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9%나 감소했습니다. 명동거리 매장과 중국 현지 판매도 줄어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면세점 매출이 확 줄어든 것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사드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줄었습니다. 중국 현지 자동차 판매가 62.6%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사드 보복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악영향이 제조업까지 번지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번 압수수색을 통해 용역 대금 부풀리기 등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무청이 앞으로 17세 이전에 실종돼 경찰서에 등록된 남성에게는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실종된 가정에 매년 병역 통지서를 보내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2번 울린다는 지적을 받아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회의록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에서 미르재단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발언이 의도적으로 삭제됐고 박 전 위원장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다가가 문을 열더니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차 주인이 아니라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훔쳐온 17살 청소년 3명이 한 건데 이들은 강원도와 경상도를 돌며 승용차 6대를 훔쳤고 난폭 운전에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검거됐습니다. 여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사상 첫 세계 선수권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4강전에서는 숙적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의 맏언니 김지연 선수 활약이 빛났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김지연이 일본 선수를 상대로 멋진 찌르기를 선보이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팔을 강타당해 쓰러지기도 했지만 김지연은 다시 일어나 공격을 이어갑니다. 세계선수권 사브르 단체전 4강에서 일본을 꺾은 선수들이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여자 사브르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확정짓는 순간입니다. 펜싱에서 사브르 종목은 찌르기와 배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몸통뿐만 아니라 머리와 팔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선수들의 세계 무대 도전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결승에선 세계 최강 이탈리아에 아쉽게 패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지만 저희가 여자 사브르가 팀워크가 좋아서 이만큼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맏언니 김지연을 앞세운 우리 여자 대표팀은 내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2020년 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신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여름철에 태풍이나 폭염, 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찾아오죠. 이럴 때 농촌마을에서는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낡거나 고장나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 주변에서는요, 최근 내린 폭우로 차량 4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 마을 주민들한테는 주의하라는 안내조차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마을의 2곳뿐인 저 방송 장비가 모두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승용차가 잠겼습니다. 흙탕물은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폭우가 쏟아진 열흘 전을 떠올리면 주민들은 아찔합니다. 저기서 그것도 사태라 갖고 물이 넘쳐갖고 이 동네 뒷밭을 전부 쓸다시피 했다고. 그러나 70여 세대가 사는 이 마을에서 재난 안내를 받은 주민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올 초 수백만 원을 들여 고친 방송 장비가 또다시 고장이나 활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전부 노인네들이다. 전부 환자고 그런데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이 방송이라도 잘 들리고 그래야지. 폭염이나 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전송하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문자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의 주민들은 마을 방송에 의존해야 합니다. 5개 장비가 멀쩡해도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곳은 이틀 전에 5개 방송 장비를 수리하면서 지금은 방송이 잘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닫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집집마다 실내에 스피커를 설치해봤지만 이내 고장이 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또 다른 마을도 해마다 먹통이 되는 스피커 때문에 1년 넘게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걸로 사는 거지 노인네들. 귀로 듣고. 그러게 이거 1년도 넘었어요. 지금 안 나온 제가. 고치면 안 나오고 고치면 안 나오고. 이렇게 낡은 방송 장비를 고치거나 바꾸려면 많게는 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지자체 지원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 시골에서
사실 2,6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재난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전국 농어촌 지역마다 보조받는 수준도 다릅니다. 충청도와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의 마을 13곳을 무작위로 골라 확인해보니 시나 농어촌공사, 한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한 곳이 있는가 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곳도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특별재난교부세를 받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담당하는 따로 뭐 부처가 있는 건 아니죠. 따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거는 법적 근거 같은 거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명을 지키려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A woman's skin tells her story. An aesthetic is a library of those stories. 수많은 피부를 다루며 경험한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당신에게. AH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풀에는 요망한 풀이라는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요초, 즉 담배 이야기입니다. 요초에 홀린 사위를 구해달라. 조선 중기의 문인 장유의 장인은 담배에 홀린 사위를 구해달라면서 임금께 상소까지 올렸을 지경이었습니다. 장인의 이런 걱정이 무리도 아닌 것이 장유는 담배를 이렇게 칭송했더군요. 담배를 즐기면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며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서늘하게 한다. 지금 앵커 브리핑을 보고 계신 애연가 분들께서도 아마 이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담배가 지닌 무언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기에 사람들은 값이 아무리 올라도 또 이게 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서 시침 뚝 떼는 정부가 얄미워도 결국엔 또다시 담배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초기에 잠시 움찔했던 담배 판매량은 갈수록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고 담배로 걷어들이는 세수만 올해 12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애연가들의 그 억울한 마음들은 아직도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정치권의 말은 쏟아졌습니다. 담배세를 2,000원 인하하겠다. 몇 년 전 여당 시절 담배세를 대폭 올렸던 바로 그 당은 이제는 야당이 돼서 올렸던 세금을 대폭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야당하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던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 여당일 때는 그럼 왜 그랬느냐? 원망 섞인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 갑작스레 피어올린 담배세 인하 주장에 시민들은 어지럽습니다.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며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서늘하게 그렇게 사람 마음을 요상하게 만들어준다는 담배, 요초와 그 요초를 둘러싼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말들, 혹자는 타인의 마음을 까닭없이 홀리려 하는 그 말들을 일컬어 요설이라 한다는데 요초 그리고 요설 그러고 보면 그 둘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 씨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전해드렸듯이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사정당국이 별도의 추적 전담팀을 구성해서 재산 형성 과정과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사팀은 네덜란드에 있는 한 페이퍼 컴퍼니에
최 씨 일가 재산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이 페이퍼 컴퍼니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미 의혹을 제기했던 곳이기도 한데 안 의원은 최근에 다시 유럽 5개국 이른바 최순실 루트를 취재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춘천에 있는 안 의원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잠깐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의원님, 우선 이제 그 시작이긴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 추적 TF가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에서 찾은 흔적이 최 씨 재산 추적에서 갖는 의미,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저희 이 시간에 나와주셔서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회사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그게 오두막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TF팀에서 찾아낸 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네, 동일한 것이고요. 예. 페이퍼 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회사로 2천억 원이 투자가 된 그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 최초의 사례로 지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문제는 그 2천억의 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돈이 2천억이 최초에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그 2천억 원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이제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를 하게 되면은 최순실 은닉 재산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또 해외로 나간 흐름은 어떤 방식으로 나갔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조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다 밝혀지면 뭐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난주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지난주까지 8박 9일 동안 5개 나라, 그러니까 독일, 스위스, 리텐슈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5개국을 다니면서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추적,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그런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스위스 비밀 구자를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자금이 운영됐던 곳이라고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1976년에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이 스위스에 사무실을 개소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위스를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예치돼 있었다고 알려진 유니온뱅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1976년에 외환은행의 사무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취재한 내용을 지금 다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찾아낸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삼공화국 시절 얘기부터 하셨는데, 거기서 더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발견만 하신 걸로 얘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 지금 이제 독일에서 최순실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호텔 건물이 예. 지금 처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특히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이 동행한 JTBC 스포츠라이트 팀에서 예. 다음 주에 보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스포트라이트를 시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팀에서도 따로 좀 정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좀 보다 확실하게 정리되는 대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또 뉴스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헝가리도 말씀하셨는데 헝가리 쪽에 내부자 제보도 혹시 있었습니까? 네, 그 최순실이가 지난해에 헝가리 은행을 다녀갔다는 그 내부 제보인데요. 예. 최순실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와서 이제 그 남자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아마 돈을 찾아갔던 것 같다. 그리고 예. 돈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간 것 같다라는 헝가리의 제보인데요. 이 제보를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게 조세 회피처럼만 알려져 있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안 의원도 이번에 처음 가본 나라라고 하던데 최 씨 재산 추적 과정에서 이 리텐슈타인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위 말해서 조세 회피처, 텍스 헤븐이라고 알려진 리텐슈테인 같은 나라가 어떤 식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알고 싶어 했는데요. 마치 예. 그것이 박정희 비자금이 예치돼 있다고 알려진 유니온뱅크 쭈리히에 있는데 스위스 쭈리히와 1시간 반에 불과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예. 리텐슈테인의 금융 당국자를 만나서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 사람 이름의 그 계좌들을 한국의 그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해오면은 자기들은 언제든지 자료를 협조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차후에 한국의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알고 싶은 금융 자료를 요청해 달라. 예. 그런 답변까지 얻고 왔습니다. 예. 사실 그 최순실 씨가 독일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발을 뻗을 수 있었던 것이 현지 교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번에 가셨을 때 역시 교민들의 도움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최순실 씨가 은닉 재산의 그 도피처로 찾은 곳이 독일인 이유는 예. 그곳에 계신 교포 1세대들이 주로 독일 파독 강부 출신, 파독 간호사 출신들이고 그분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충성심이 상당히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최순실 씨가 거기에 아지트를 잡기가 수월했던 곳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예. 그분들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조직적으로 재산 은닉을 80년대부터 시도를 해왔다는 저희들이 정황들을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는 그 과거에 최순실 재산 은닉을 도왔던 조력자 교포들이 지금은 최순실 재산을 찾아주는데 제보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교포 1세대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열심히 내부 제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내부 제보를 쫓아서 이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독일에서 교포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교포들께서 최순실 재산을 함께 찾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최순실의 독일 재산은 급물살을 타면서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거 너무 좀 단순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지만요. 예.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조사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재산 추적과 몰수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하셨고, 근데 내일 이제 드디어 그 법안을 발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발의에 이름을 올렸고 또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한 달 동안 의원님들 서명을 받았는데요. 아쉽게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130분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을 했는데요. 지금 이대로라면은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예. 최소한 뭐 한 20명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더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이 강한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국회의 힘으로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사건의 1, 2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첫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서 인민재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다뤄보죠. 오대영 기자, 먼저 네.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부터 좀 볼까요? 네, 재판부가 여론의 압력을 받아서 그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요, 재판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결과, 선고만 생중계하도록 방송을 하도록 바꾼 겁니다. 네. 재판은 공판 준비에서부터 피고인의 신문, 또 변론, 구형을 거친 뒤에 판단을 마치고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은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이전에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생중계로 법적 판단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결문 낭독을 생중계하겠다는 건데, 근데 과거에도 전두환 노태우 그 비자금 사건 때 생중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1996년입니다. 네. 8월에 1심 상황인데요. 당시에 재판정에 이렇게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서 있는 장면까지는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뒤에 선고 상황은 중계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해서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녹화로 방송이 됐을 뿐입니다. 재판의 생중계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법원에서만 제한적으로 해왔습니다. 2013년부터요. 지난해까지 총 10건의 공개 변론을 생중계했습니다. 국정방송인 KTV, 또 포털 네이버, 유튜브, 또 대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는데 이번 결정은 이런 생중계를 1, 2심의 선고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3심까지 다 남아있는데 그 전에 TV 중계를 하는 건 무죄 추정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네, 주요국에서는 생중계를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제가 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입니다. 2016년 1월에 오클라호마주 법원의 모습입니다. 1심 선고입니다. 다니엘 홀츠클로라는 전직 경찰관이 13명의 여성을 성폭행해서 263년형을 선고받는 순간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알 권리 보장이 이유였다면 저 재판 결과에 집중해야 하는데 방송 전체에서 부각된 건 네. 저 피고인의 표정과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우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다 내보낸 건데, 그래서 네. 이제 좀 알 권리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 네. 어쨌든 법원이 허가를 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법원은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중계를 허용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영국의 2심 재판 생중계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화면과 사뭇 다릅니다. 카메라는 재판부만 집중적으로 비추고요. 네. 특정인의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영국은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2심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이 생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같지만 그 방식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1, 2심 선고의 TV 생중계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일부 주를 빼면 재판의 전 과정까지 법원의 허가로 중계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요, 1심은 안 되고 2심은 판사의 발언만, 3심은
모든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걸 1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면에 생중계가 금지됩니다. 네. 특정 사건과 특정인이 노출이 되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는데요. 이것도 2013년부터 절대 금지에서 일부 중계 개정 검토로 바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생중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국들 사례가 좀 제각각인데 일단 영국이랑 독일만 보면 확대하는 추세가 보이는 건 맞는데요. 그러면 이들 나라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 같은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고요. 네. 그래서 생중계와 더불어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영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중계 규칙을 매우 세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사적 대화를 방송하면 안 된다. 네. 특정인을 클로즈업하면 안 네. 된다. 그리고 서류를 촬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판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 권리와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조화시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좀 참고를 해야 할 만한 내용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가를 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같은 정치부에서 주말에 비하인드 뉴스를 했던 이윤석 기자가 그 대신 며칠 동안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첫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로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예. 오늘 오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요.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이 몇몇 언론이 아침에 이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갈등설을 크게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 원내대표의 얘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사실이 아닙니다. 늘 협의하고 그리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예, 일단 좀 봉합을 하는 모습이네요. 원래 이 갈등설이 나온 계기가 이제 추경 반토막 이 발언 때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경의 성과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공공 일자리의 핵심인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는 사실상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SNS 등에서 누더기니 반토막이냐 하는 폄훼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협상의 전선에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마저 느낍니다. 그 당초 추경안에서 이 중앙 공무원을 4,500명 증원하기로 했다가 여야가 합의 과정에서 2,500여 명으로 줄여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발언 모두에 반토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마치 우 원내대표가 반박을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추 대표 측은 야당을, 또 우 원내대표 측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일부 지지자를 향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실제로 두 사람은 현장에서는 어떻던가요? 네, 일단 양측의 관계가 사실 아주 친밀하지 않은 건 정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제가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 양측 모두에게서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요. 일단 추 대표 측에선 추경안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이렇게 중요한 협상 전략을 당 대표에게 말도 없이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주요 전략은 당 대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반대로 우 원내대표 측에선 이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야당과의 협상이 다 꼬였다거나 시시각각 변하는 협상 상황을 하나하나 다 알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열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바로 국가의 폭력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해서 주요 사건의 하급심 재판정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걸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가요? 인민재판이라는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TV 생중계를 결정한 것은 국민 인권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며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인민재판으로 몰아가자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건 뭐 정부가 결정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법원이 결정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예. 결정은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예.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생중계를 허용한다는 건데요. 예. 앞서 지난달에 법원 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응답자 1,013명 가운데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팩트체크에서도 이 문제는 아까 다루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좀 길고 복잡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이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라서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생겼잖아요. 예. 이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 명칭도 변경이 된 겁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 명칭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자위였던 위원회의 약칭도 산자중기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사들과 협의되었습니다. 예,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요, 이 상임위 이름 가운데 역대 가장 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 가장 길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보다 2자가 더 많습니다. 예. 저걸 어떻게 줄여 부르나 한참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자중기위로 된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뭐 그래도 약칭도 기네요. 일단 보니까. 예, 뭐 상임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줄여보려는 시도가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두 부처 모두 자기네 이름이 다 들어가길 원하고 또 의미나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 넣되 딱 반반씩 그리고 예. 약칭 역시 산자중기위로 반반 넣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복잡하네요. 예. 지난 정권에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처음 탄생했을 때도 약칭을 놓고 미창과부로 할 것이냐 어떻게 부를 것이냐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정부 조직이 새로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속한 위원회 이름을 다 외우는 의원 다 외우겠죠, 설마 아니?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하고 할 때는 말 그대로 비하인드 뉴스 뒷얘기 같았는데 이윤석 기자하고 하니까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예. 뒷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돼서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셜 라이브, 역시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이 될 텐데 이서준 기자하고 임지수 기자가 나와 있군요. 네, 어떤 얘기를 할지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all can say words, regarded as a complicated tool, created by man, implicated by mankind. Words, obsession of the genius and the fool. Everybody, every day, everywhere, and every way. Oh, words.